뛰어! 지금 안 뛰면 죽어! 차가운 강물 속에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북한 보안원에게 잡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강물에 빠져 죽을 것인가? 그날의 저는 불과 17살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평양 고층 아파트에서 살던 특권층 딸이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영변 핵시설 사고로 죽은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강제 이주, 굶주림, 그리고 끝없는 감시. 어머니와 동생을 남겨두고 홀로 강을 건너던 그 밤, 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가족을 다시 만나겠다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탈북 전 겪은 충격적인 북한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도망쳐 나온 저의 치열한 생존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희 가족의 진짜 이야기를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제 이야기가 멀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혜입니다. 저는 평양, 그 중에서도 아무나 살 수 없는 특별구역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영변 핵시설의 총책임자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직책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다만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는 있었죠. 우리 집은 평양 중심부의 고층 아파트 14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몇 안 되는 건물이었어요. 거실 창문으로는 대동강이 내려다 보였고 저녁이면 불빛이 반짝이는 시내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항상 음식이 가득했고 겨울에도 난방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집들이 전기가 나가도 우리 집만큼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오셨습니다. 영변은 평양에서 멀었거든요. 오실 때마다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셨죠. 중국산 초콜릿이나 외국 과자들이었어요. 저와 남동생은 아버지가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도 항상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은혜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너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때는 당연한 미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평양에서 계속 살며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을 거라고요. 어머니는 평양의학대학 출신으로 시내 특급 병원에서 일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출근하시는 모습이 기억나요. 어머니는 언제나 우아했고 말씀도 조심스럽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은혜야, 너는 당의 간부 자녀란다. 언제나 모범이 되어야 해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길을 걸을 때도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말을 할 때도 품위 있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평양 외국어학원에 다녔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는 특수학교였죠. 같은 반 친구들도 모두 간부 자녀들이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외국 소설을 읽었습니다. 물론 검열된 책들이었지만 그래도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방과 후에 피아노 레슨을 받거나 발레를 배웠습니다. 주말에는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보러 가기도 했고요. 여름방학이면 원산이나 남포로 휴양을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특별식당에서 고기를 먹었어요. 그때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였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16살에 제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생일 케이크를 준비한다며 신이 나 계셨습니다. 저는 새 원피스를 입고 친구들과 파티를 할 생각에 들떠 있었죠. 그런데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에 낯선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보이부 사람들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계셨죠. 영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방사선 누출 사고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일기예보를 읽듯이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동무의 남편은 현장에서 순직했습니다. 책임자로서 마지막까지 사고 수습을 지휘하다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총책임자라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은 목숨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털썩 앉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제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남동생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언제 오세요?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동생을 끌어안았어요. 제 품에서 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직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방사선에 피폭되어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피부가 벗겨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셨을까요?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떠올리셨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이 돌아간 후 집은 장례식장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저녁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국가장도 아니었고 영웅 칭호도 없었어요. 사고 책임자의 장례식이었으니까요. 평소 우리 집을 드나들던 사람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머니의 병원 동료들도 인사만 건넬 뿐 더 이상 집에 놀러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저와 거리를 두라고 했는지 학교에서도 저를 피하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은혜 아버지가 사고 냈대. 조심해. 복도에서 들린 속삭임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어제까지 함께 웃던 친구들이 저를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북한에서 권력이 무너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그로부터 한 달 후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평양 거주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로 양강도 해산시로 이주하십시오. 어머니는 그 종이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어깨가 떨리며 우셨어요. 평양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특권도 안정도 미래도 모두요. 의사 자격증도 무용지물이 될 거예요. 양강도에서는 제대로 된 병원도 없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동강의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언제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풍경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6해를 살았던 이 도시를, 이 집을,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니요. 남동생은 12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나, 우리 언제 다시 평양에 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짐을 꾸리는 일주일 동안 저는 평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김일성 광장도 대동강변도 학교 앞 공원도 눈에 담으려 했어요.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이 도시의 공기를, 풍경을, 소리를 기억하려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은혜야, 이제 우리는 견뎌야 해. 내가 어른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를 도와줘야 해. 16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느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울 수 없었어요. 어른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평양 야경을 마지막으로 보며 새로운 삶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이 나라를 떠나게 될 거라는 것을요. 평양을 떠나는 기차는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 가족은 평양역에 섰어요. 배웅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평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마지막까지 그 빛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기차는 이틀을 달렸습니다. 평양에서 해상까지는 멀고도 먼 길이었어요. 객차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공기는 탁했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풍경이 바뀌는 걸 지켜보며 평양이 점점 멀어지는 게 실감났습니다. 해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포장도로가 아니라 흙길이 대부분이었고 건물들은 낡고 허름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옷도 남루했어요. 아이들 중에는 맨발인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해요. 동생이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표정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에게 배정된 집은 변두리의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방은 2개, 부엌은 연탄을 떼야 했어요.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겨울이면 얼마나 추울지 상상이 갔습니다. 평양의 아파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짐을 풀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일자리를 알아보러 갔지만 허사였습니다.
평양에서 온 몰락한 간부 가족을 받아줄 곳은 없었어요. 오히려 경계의 눈초리만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빈손으로 돌아오셨고 그날 밤 혼자 우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돈도 얼마 되지 않았고 수입은 전혀 없었어요. 배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배고픔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은혜야, 내가 나가서 뭐라도 해야겠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6살의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중국과의 밀무역을 도와야 했습니다. 저는 시장을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양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내놓았어요. 시계, 옷, 신발. 우리 가족의 과거가 하나씩 팔려나갔습니다. 손님들은 물건을 흥정하며 깎았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몇 달 후 저는 기차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산에서 청진, 무산으로 가는 기차에 올라타 작은 물건들을 팔았어요.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들이었죠. 비누, 과자, 담배. 불법이지만 모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차 안은 늘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찬 객차에서 저는 물건을 들고 다니며 외쳤어요. 비누 있어요. 중국산 비누. 목소리를 크게 내야 했습니다. 다른 장사꾼들과 경쟁해야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평양에서 외국어를 배우던 제가 이제는 기차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니.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존심 따위 버려야 했어요. 문제는 단속이었습니다. 보안원들이 수시로 기차를 점검했어요. 장사를 하다 걸리면 물건을 빼앗기고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심하면 구류소에 끌려가기도 했죠.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청진으로 가는 기차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객차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보안원이다. 단속이야. 순간 객차가 술렁였습니다. 장사꾼들이 우르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황급히 물건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보안원들은 이미 객차 문을 막고 있었어요. 모두 멈춰. 장사한 놈들 다 내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물건을 빼앗기면 일주일치 미천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은 굶어야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결정했어요. 도망쳐야 한다고요. 기차가 잠시 속도를 줄였을 때였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뛰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문 쪽으로 우르르 몰렸습니다. 보안원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기차 문이 열렸고 저는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아직 움직이고 있었어요. 땅에 굴러 떨어지며 무릎이 까졌습니다. 아팠지만 일어나 뛰었어요. 뒤에서 보안원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에는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물살이 거세 보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물살에 휩쓸리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강한 힘으로 끌어올려졌어요.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한국말이었지만 억양이 달랐어요. 눈을 뜨니 중년의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북한 사람과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서 온 선교사예요.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선교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강가 근처의 작은 집에서였어요. 그분은 박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은혜 씨, 여기서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요. 목사님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매일 굶주리고 단속에 쫓기고 미래도 희망도 없이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탈북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가족이 있어요. 어머니랑 남동생이요. 제 말에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 빨리 결정해야 해요. 이곳에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나요? 아니면 모두 함께 천천히 죽어갈 건가요? 냉정한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한계에 와 있었어요.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고 동생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모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탈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면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자유를 얻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실패하면 총살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가족도 함께 처벌받을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결정을 내리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어요. 동생이 학교에서 맞고 왔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지만 동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선생님을 찾아갔다가 돌아오셨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고 책임자 자식이라고. 애들이 때렸대. 선생도 모른 척했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단지 아버지가 사고 책임자였다는 이유로 맞아야 했어요. 이곳에서는 우리 가족이 영원히 죄인 취급받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탈북 말하는 거니? 네. 한국에 가면 우리 다시 살 수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내쉬셨어요. 은혜야, 그건 너무 위험해. 실패하면 우리 모두 이대로도 죽는 거예요, 어머니. 천천히 죽느냐, 기회를 잡고 죽느냐의 차이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셋이 함께는 너무 위험해. 은혜, 내가 먼저 가거라. 어머니, 내가 먼저 한국에 가서 자리를 잡아. 그리고 어머니랑 동생을 데려가는 거야. 그게 더 안전해. 저는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결국 저는 먼저 탈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고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 동남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브로커들에게 줄 돈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부족한 만큼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했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한국 가면 꼭 갚을게요. 갚지 않아도 돼요. 대신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출발일이 정해졌습니다. 보름 후였어요. 그 보름 동안 저는 가족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동생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렵고 비밀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다만 마지막 날 밤 동생을 꼭 안아줬습니다. 누나가 곧 큰일을 하러 갈 거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동생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연락할지, 어머니와 동생을 어떻게 데려올지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혜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해. 죽지 말고 살아서 한국에 가야 해. 네, 어머니. 꼭 성공해서 어머니 모셔갈게요. 새벽녘 저는 작은 배낭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이건 이별이 아니라 재회를 위한 출발이었으니까요. 목사님이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 옆에는 안내인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두렵고 떨렸지만 동시에 각오가 섰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달도 뜨지 않았어요. 안내인은 그게 좋다고 했습니다. 어두울수록 안전하다고요. 우리는 강가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어요. 풀숲을 지나갈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두만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어요. 물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저 물을 건너면 중국이에요. 자유에 한 발짝 다가가는 거죠.
저기 보이죠? 저 불빛이 초소해요. 순찰대가 지나가는 길이고요. 안내인이 속삭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고 10분 후에 건너야 해요. 그 10분이 우리가 가진 전부예요. 10분. 생명이 걸린 10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순찰대의 불빛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한참을 기다린 것 같은데 안내인이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라는 뜻이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저렸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모기가 물어뜯었지만 손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순찰대가 사라졌습니다. 안내인이 손짓했어요. 지금이요. 뛰어요. 저는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여름이었지만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계속 헤엄쳤어요. 물살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휩쓸릴 것 같았어요. 힘내요. 조금만 더. 안내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팔이 아팠고 다리에 쥐가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헤엄쳤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닿았습니다. 안내인이 저를 끌어올렸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두만강을 건넌 겁니다. 축하해요.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이 어둠 속에 있었어요. 저곳에 어머니와 동생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요. 여기서 오래 있으면 위험해요. 우리는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마을이 나타났어요. 중국 마을이었습니다. 불빛이 보이는 게 북한과 달랐어요. 안내인이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중년 여자가 나왔어요. 조선족이었습니다. 들어와요. 씻고 쉬어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깨끗한 옷도 주셨습니다. 밥상도 차려주셨는데 흰쌀밥에 반찬이 여러 개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급하게 먹으면 탈나요. 여자분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먹었어요. 밥이 이렇게 맛있었나 싶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할 거예요. 브로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안내인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사흘을 그 집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방에 숨어 있어야 했어요. 중국 공안이 단속한다고 했습니다. 탈북자를 발견하면 북한으로 송환시킨대요. 그럼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밤에만 밖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별을 봤어요. 북한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지만 기분은 달랐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보는 별은 더 밝아 보였어요. 나흘째 되는 날 브로커가 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준 돈을 꺼냈어요. 브로커가 세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해요. 2배는 더 있어야 해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베이징으로 가요. 거기서 일하면서 돈 모으고 그 다음에 태국으로 가는 거예요. 브로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목사님께 연락했더니 베이징에 아는 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도와줄 거라고요. 이틀 후 저는 베이징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받았어요. 조선족 신분증이었습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조선족 행세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베이징까지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내 긴장했어요. 검문이라도 받으면 어쩌나 싶어서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은 거대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비했고 차들이 가득했어요. 평양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길을 잃을까 봐 두려웠어요. 목사님이 소개해준 분을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이라는 조선족 여성이었어요.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돈 모아요. 반년이면 충분할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서빙. 뭐든 했어요.
힘들었지만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가기 위해서요. 밤에는 좁은 방에서 잤습니다. 다른 탈북자 2명과 함께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사연을 나눴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유로 탈북했더군요. 살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요. 식당 일은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손에는 상처가 났어요.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이 트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매달 받는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쓰지 않고 모두 저축했습니다. 밥은 식당에서 먹었고 옷도 사지 않았어요. 오직 한국 가는 비용과 어머니를 데려올 돈만 모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식당에 낯선 손님들이 왔어요.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신분증 검사합니다. 저는 조선족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공안이 신분증을 유심히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조선족이죠?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공안이 저를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말투가 좀 이상한데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래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공안이 뭔가 더 물으려는 순간 김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제 조카예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말투가 그래요. 김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안이 한참을 쳐다보다가 신분증을 돌려줬어요. 다음부터는 중국말 제대로 배우세요. 공안들이 나간 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김 선생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어요. 언제 또 단속이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반년이 흘렀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모였어요.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연락했어요. 좋아요. 다음 주에 출발해요. 태국으로 갈 거예요. 드디어였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연락하는 거였어요. 목사님을 통해 간신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은혜야, 잘 지내고 있니? 전화로 들은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목소리인지 몰라요. 네, 어머니. 저 이제 한국 가요. 거기 도착하면 어머니도 모셔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꼭 살아서 가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약속했어요. 꼭 성공해서 어머니와 동생을 데려오겠다고요. 출발 전날 김 선생님이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잘 먹어. 길이 험할 거야.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낯선 저를 반년 동안 도와주셨어요. 돈도 제대로 주셨고 위험할 때 보호해주셨습니다. 한국 가면 연락해요. 꼭 은혜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그냥 잘 살아. 그게 나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야. 다음 날 새벽 저는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브로커와 함께 남쪽으로 향했어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때로는 걸으며 이동했습니다. 국경 지대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중국과 라오스의 국경이었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국경을 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가야 해요.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저를 포함해 5명이 함께였어요. 모두 탈북자였습니다.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파르고 험했어요. 숨이 찼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계속 걸어야 했어요. 몇 시간을 걸었을까요? 브로커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부터 라오스예요.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한 곳이 나와요. 하지만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어요. 뛰어요. 빨리.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총소리도 들렸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혀 얼굴이 따가웠고 넘어져 무릎이 까졌어요. 하지만 일어나서 또 뛰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서요.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여기에요. 안전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하늘을 봤어요.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라오스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작은 숙소였는데 다른 탈북자들도 여럿 있었어요. 모두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한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먼저 탈북했는데 가족을 기다리며 이곳에 머물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브로커가 다음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태국으로 가서 한국 대사관에 가는 거였어요. 거기서 한국행을 신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태국까지는 이틀 걸려요. 버스 타고 가는데 검문 받으면 관광객인 척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숨어 지내고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요. 태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신기했어요. 야자수가 있고 더운 날씨에 사람들은 반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베이징만큼이나 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거리는 활기찼어요. 브로커가 저를 작은 숙소에 데려다 줬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국 대사관 갈 거예요. 준비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대사관에 가요. 거기서 한국행을 신청하는 거죠. 그럼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걸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해냈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탈북자이신가요? 네, 북한에서 왔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직원이 다정하게 웃었어요. 안전하게 오셨네요. 이제 괜찮아요.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끝난 거예요. 이제 한국에 갈 수 있다니요.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원 확인하고 조사받고 서류 작성하고. 시간이 걸렸지만 기다릴 수 있었어요. 이제는 안전했으니까요. 한 달 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하늘 위를 날고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몇 시간 후 기장이 방송했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인천. 한국이에요. 드디어 도착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천천히 내렸어요. 한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이 넓고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 짐을 끄는 사람들, 아이들. 모두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은혜 씨?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분이 계셨어요. 통일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가 넓고 깨끗했어요. 차들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건물들은 높고 화려했어요. 밤인데도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신기하죠? 처음 보면 다들 놀라요. 직원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게 자유로운 나라의 모습이구나 생각했어요.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처럼 처음 온 사람들도 있고 이미 몇 주 지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책상이 있었어요. 화장실도 방 안에 있었습니다. 온수도 나왔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한국이에요. 정말로 한국에 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와 동생이 생각났습니다. 아직 북한에 있는 그들이요. 저는 다짐했어요. 빨리 자리 잡고 어머니와 동생을 꼭 데려오겠다고요. 오늘도 저는 강연장에 섰습니다.
대학생들이 가득 찬 강당이었어요. 마이크를 잡으니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혜입니다.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 지금은 여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학생들이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먹고 싶은 걸 먹을 수도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도 없죠. 강연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무섭지 않았어요. 탈북할 때요. 무서웠죠.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희망 없이 사는 거였어요. 여학생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강연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을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문득 생각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가 떠올랐어요. 차가운 물속에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요. 그때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살아남을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될 거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났어요. 은혜야 왔니? 밥 먹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동생, 그리고 저. 우리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누나,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셨어. 꿈을 가지라고. 동생이 말했습니다. 너 꿈이 뭔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게임 만드는 거.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능했어요.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면 뭐든 할 수 있어. 밤이 깊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내일 있을 상담 자료를 정리했어요. 새로운 탈북자 3분이 상담 예정이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어려운 과정을 거쳐온 분들이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북한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달랐어요. 이제는 자유로운 하늘 아래의 별이었으니까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봤습니다. 평양 시절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저와 동생도 어린 모습을 웃고 있었고요. 아버지,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할 겁니다. 아직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미 한국에 왔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요. 자유는 쉽게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소중했어요. 저는 이 소중함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 모두가 이 자유를 누리는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그날까지 저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등을 켜고 다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만날 탈북자들을 위해서요. 그들에게도 저처럼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자유로운 삶은 가능하다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새로웠습니다. 아침마다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에 대해, 법에 대해, 취업에 대해 배웠습니다.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았어요. 민주주의가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국민이 주인이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투표로 지도자를 뽑는다고요. 신기했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석 달의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집도 마련해 줬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 생긴 겁니다. 지원금도 받았어요. 당장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데려와야 했어요. 브로커를 통해 알아보니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태국으로 모두 돈이 들어요. 안전하게 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해요. 브로커의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큰 돈을 모으죠?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공장, 식당, 편의점. 가리지 않고 지원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도 없고 학력도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한 달을 헤맨 끝에 식당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주방 보조였어요.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모았어요.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낮에 식당, 밤에 편의점. 하루에 4~5시간만 잤어요.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하면 힘이 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모였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혜 씨 어머니가 위험해요. 보이부가 눈치챈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하다니요. 빨리 탈북시켜야 해요. 지금 아니면 늦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지금 있는 돈으로 어머니를 탈북시키기로요. 부족한 돈은 나중에 갚기로 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의 탈북을 부탁했어요. 돈을 송금했습니다. 제가 1년 넘게 모은 전부였어요. 어머니를 부탁드려요. 꼭 안전하게 모셔와 주세요. 그날부터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연락이 올까봐, 혹시 나쁜 소식이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불안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사히 압록강 건넜어요. 지금 중국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해냈어요. 강을 건넜어요. 이제 베이징으로 이동할 거예요. 거기서 태국으로 갈 준비하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2달 후 어머니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나오는 문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도 저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은혜야, 우리 딸.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2년 만에 만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우리 이제 자유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웃으셨어요. 그 웃음을 보며 저도 웃었습니다.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돌아보시며 신기해하셨어요. 여기가 내 집이니?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 이제 우리 집이에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위해 밥을 차렸습니다. 흰쌀밥에 고기 반찬도 올렸어요. 어머니는 밥을 드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삶과 사명. 어머니가 오신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도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나오셨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어 하셨지만 점차 적응하셨습니다. 은혜야, 여기는 신호등이 정말 지켜지는구나. 어머니가 신기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북한에서는 신호등이 있어도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아무도 지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두가 신호를 지켰습니다. 병원도 아무 때나 갈 수 있어?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허가가 필요했고 약도 제대로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플 때 언제든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영양실조가 심했고 이도 많이 상했어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무료였어요. 공짜로 치료해준다니. 믿기지가 않는구나. 어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돈이 없으면 치료받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하셨습니다. 평양에서 의사셨지만 여기서는 자격증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동생이요. 동생도 데려와야 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야지. 하지만 돈이 또 필요하잖니. 저는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도 함께 일하셨어요. 우리는 매일 아껴 쓰며 저축했습니다.
1년 후 드디어 동생도 한국에 왔습니다. 15살이 된 동생은 많이 컸어요. 하지만 너무 말랐고 키도 작았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이었어요. 누나. 동생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동생을 꼭 안았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한국에서요. 동생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했어요. 한국말도 조금 달랐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응했어요. 누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생겼어. 동생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대학에 가고 싶었거든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었습니다. 1년을 공부한 끝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지원했어요.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탈북자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평양에서 꿈꾸던 대학 진학이었어요. 비록 다른 나라에서지만 이루어진 겁니다. 대학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친구들도 사귀었고 공부도 재미있었어요. 탈북자라는 사실 때문에 가끔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은혜야, 내 경험을 나눠줄 수 있니? 북한에 대해 강연해줬으면 좋겠어. 교수님의 제안에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첫 강연을 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평양에서의 삶, 아버지의 죽음, 강제 이주, 탈북, 어머니와의 재회. 모든 것을요.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몰랐어요. 북한이 그렇게 힘든 곳인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요. 이후로 저는 여러 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학교, 단체, 행사. 제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현실을 알렸어요. 자유의 소중함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젊은이 고생 많았네. 우리나라에 와줘서 고맙대.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감사한 건데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합니다. 새로운 탈북자들을 돕는 일이에요. 그들의 정착을 돕고 상담하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줍니다. 은혜 씨,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모든 게 낯설어요. 새로운 탈북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이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손님들이 많아요. 어머니의 음식이 맛있거든요.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다고 해요.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함께 모입니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가끔 밤에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어요.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평양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밝아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요. 자유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언젠가 그들도 이 빛을 볼 수 있기를,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사명을 알았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탈북자들을 돕고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요. 아버지가 꿈꿨을 미래, 모두가 자유롭게 사는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일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족과 헤어지고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요. 이제 저는 이 자유를 지키고 나누고 알리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직 자유를 찾지 못한 북한 동포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